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강남구 도곡로 18길 57 지하철 3호선 양재역 4번 출구로 나와 700m쯤 걸어가면 14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멋진 도서관에 도착합니다. 공부에 진심인 사람들을 위한 열람실 공간도 풍부하고 그저 책 읽는 사람들을 위한 독서 공간도 잔뜩 마련된 도서관의 진심인 건물입니다. 도곡 정보문화 도서관입니다. 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로퐁티, 무어, 러셀, 카르납, 비트겐슈타인 이름만 들어도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고 푸른 철학이 쏟아져 나올 듯 합니다. 현상학과 분석 철학의 대표적 철학자들입니다. 이 어려운 철학을 이 한 권의 책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산책할 책은 1930년에 태어나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소르본느 불문학 박사, 미국 USC에서 철학 박사를 받은 박임은 교수의 현상학과 분석 철학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려운 철학을 쉽게 풀었는지 더 어렵게 풀었는지 함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상학과 분석 철학은 실존주의와 언어 철학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20세기 철학의 성격을 서술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철학자들에 의해서만 사용되지 않고 문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에 의해서도 널리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바꿔 말해서 이 개념들은 원래 순전히 철학적 개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문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개념으로도 사용되게 된 것이다. 한 개념이 그가 적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사용될 때 그 개념은 흐리멍덩하기 마련이다. 현상학, 분석 철학, 혹은 실존주의, 언어 철학이라는 개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철학적 개념들이 철학 아닌 분야에서 사용됨에 따라 그 개념들의 의미의 정확성이 흐려지게 되었다. 현상학과 분석 철학은 20세기 철학의 두 위대 사조의 특징을 밝혀내는 가장 적절한 개념으로 굳어가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현상학이나 분석 철학이라는 명칭이 철학의 내용이나 특정한 주장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방법에 관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학문과 이론에 무슨 주의라는 명칭이 붙는 게 상례이지만 이러한 경향은 특히 철학에서 흔히 나타난다. 현대 철학의 큰 두 사조를 가리켜 현상학과 분석 철학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례지만 그와 동시에 실존주의와 언어 철학으로도 구분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가 현대 철학의 두 가지 방법을 가리키는 구별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각기 그 철학이 추구하는 대상의 입장에서 본 구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현상학과 실존주의, 또 한편으로 분석 철학과 언어 철학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한 철학의 성격을 다른 각도에서 밝혀내려는 개념들이다. 철학은 과학과 확실히 구별되지 않은 채 발전되어 왔다. 그것은 막연히 지식을 의미했고 좀 더 정확히는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물은 H2O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비철학적인 지식인데 반해서 우주는 음양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철학적 지식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오늘의 과학은 우주가 양자 혹은 전자로 구성되었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런 과학적 주장이 훨씬 더 실증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과학적 지식의 발달은 이른바 철학적 지식이 과학적 지식에 비교해서 원시적인 형태의 지식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가져오게 될 인상을 준다. 따라서 장치하는 이른바 모든 종류의 철학적 지식이 과학적 지식에 대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한다. 말하자면 철학의 자연 소멸이 자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과학의 발달에 직면하면서 느끼게 되는 철학자의 우려와 과학자의 오만은 철학과 과학, 즉 철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속해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같은 차원에 두고 그것들의 관계를 가려내지 못한 채 혼동한 까닭이다. 현상학이 뜻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명하고 확고부동한 알미 어떻게 가능한가를 밝혀보려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서 과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암, 과학에 의심하지 않고 전제를 하고 있는 알미 무엇인가를 밝히는 알미, 현상학적 입장에서 본 철학적 알미 된다. 우리는 그러한 알을 과학적 암과 구별을 해서 근원적인 알미라 부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막연히 알미라는 개념을 써왔지만 이 개념은 그 자체 속에 두 가지 다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알면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의 경우 어떤 대상이 하나의 의식에 반영되는 관계를 의미하며, 둘째의 경우 어떤 언어 표현이나 그 표현들 간의 관계가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밝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편의상 전자를 인식이라 부르고 후자를 이해라고 갈라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알을 구별할 때 철학적 알을 우리는 반성적 알미라 부를 수 있다. 현상학이 철학적 알을 과학적 암과 다르기는 하지만 역시 인식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분석 철학은 철학적 알미, 인식과는 아무 관계없이 반성적 사고로 이루어지는 이해로서의 알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상학이 보아서 알고자 하는 존재를 후설은 에이도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플라톤에 있어서의 이데아와 같은 관념적, 즉 비물질적 존재인 것이다. 왜냐하면 현상학이 추구하는 알은 이른바 피상적이고 상대적인 변할 수 없는 과학적 암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알미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알미, 물질적 존재를 대상으로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물질적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대상은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한 의식, 즉 주체에 의해서 보아질 때, 인식될 때만 비로소 참다운 암, 즉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 알무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제를 초험적 자아라고 부른다. 이러한 자아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의식의 주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의식의 차원은 각 감각, 감성과 같은 의식과는 달리 순수한 것으로서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어릴 때의 나와 늙었을 때의 나와의 차이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순수한 지적의식 혹은 지적 자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자아가 보고자 하는, 즉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각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대상의 본질, 즉 에이도스이다. 여기서 이 에이도스는 플라톤의 형이상학의 이데아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 속에 내재해 있는 보편적 존재이다. 물론 현상학은 애초부터 반형이상학적이다. 그러면서도 초음적 자아와 현상의 본질, 즉 에이도스를 얘기하는 현상학은 다분히 일종의 현이상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현상학이 다른 형이상학과 다를 뿐만 아니라 반형이상학적인 근거는
구체적인 자아를 넘어서 있는 초험적 자아의 존재나 혹은 그러한 자아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사물 혹은 사상의 본질이 머릿속의 사념으로서의 발견되거나 추리된 가상적 존재가 아니라 가장 의심할 수 없는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것, 현상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현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있다. 요약하면 현상학이 바라는 것은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존재를 가장 절대적으로 확실성 있게 인식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현상학은 데카르트의 전통에 따라 명증성을 찾는 철학이다. 한편 분석 철학은 철학적 알미 이미 존재하는 언어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말은 결국 철학의 본질이 개념의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 말이 된다. 앞서도 철학적 사고를 수학과 논리에 비교했었는데 그러한 비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철학이 수학과 논리에 가깝다는 말은 철학이 수학이나 논리학의 일부라는 말이 아니라 사고의 명철성, 엄격한 정확성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비교된다는 것이다. 철학적 알미에 대하여 현상학과 분석 철학이 각각 어떻게 달리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았지만 현상학과 분석 철학의 차이는 각기 그들의 철학적 방법에 대한 견해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우선 경험적 방법과 언어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상학이 경험을 철학적 알을 이룩하는 방법으로 믿는 이유는 모든 알미 경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만약 알미라는 개념이 의식과 그것의 지적 대상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친다면 알미라는 개념에는 이미 경험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경험을 철학적 알미 그리고 모든 알미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있는 현상학의 입장은 현상학이 반대하는 이른바 논리 실증주의는 물론 그 밖에 경험주의 인식론과도 일치하고 적어도 물질로서의 현상에 대한 모든 지식은 경험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칸트의 인식론과 꼭 같다. 그래서 현상학은 논리 실증주의나 모든 분석 철학과 마찬가지로 플라톤, 헤겔, 테이야르드 샤르댕 혹은 베르그송, 하이데거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사변적 철학을 전혀 근거 없는 허망한 방법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부정한다. 이와 같이 경험을 알의 바탕이라고 주장하는 현상학이 어째서 역시 경험을 알의 유일한 근거라고 주장하는 경험주의 인식론과 또한 이른바 모든 종류의 분석 철학과 다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경험이라는 말의 두 가지 뜻을 밝힘으로써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험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의 의식에 반영 혹은 반응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가령 내가 정원에 있는 꽃나무를 볼 때 그 꽃나무라는 대상이 나의 시각에 어떤 자극을 일으켜 나는 그 자극을 의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상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얻어진 의식 상태의 변화를 우리를 경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내가 정원에 꽃나무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은 위와 같이 해서 구체적인 꽃나무에 의하여 의식이 자극되었기 때문이라고, 즉 그 꽃나무를 감각 혹은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주의에 따른다면 인식의 대상이 갖고 있는 내용이나 양식은 그것이 우리의 의식에 반영된 것과 일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른바 과학은 이러한 경험의 체계적인 기록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과학은 아주 대충 말해서 하나의 대상, 가령 정원에 있는 꽃을 그냥 소수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주의를 더 밀고 나가면 수학적 지식도 경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이론이 선다. 사실 초기 후설도 그의 학위 논문에서 그와 같은 경험주의에 의해서 수학적 지식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데카르트에 의한 합리주의 인식론에서 그리고 후에 후설과 동시대인 프르게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경험주의는 인식에 대한 이론으로서 미흡한 점을 드러내게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험은 때와 장소에 따라 그리고 사람과 사람에 따라 엄격한 의미에서 각기 다르다. 그렇다면 경험으로 얻어진 지식은 결코 확실할 수 없고 모든 지식도 때로 장소, 때,
그리고 사람에 따라 항상 다르다는 결론이 서게 된다. 이와 같이 변하는 지식이 결코 정상적인 뜻으로서의 지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돌을 던지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할 때 나는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있어서 돌이 땅에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이미 그러한 사물의 현상은 언제나 그렇다는 것을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따져볼 때 역설적이나마 경험주의 인식론은 정상적인 의미에서 인식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는 논리가 선다. 그러나 칸트가 뉴턴의 방법을 절대적 지식으로 믿었던 것과는 달리 사물에 대한 모든 과학적 지식의 절대 보편성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 치더라도 적어도 수학의 지식은 절대 불멸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 더하기 2는 3이라는 수학적 지식은 그것이 누구에게 의해 알려진 것이든 그리고 어떤 장소에 어느 시대에 알려진 것이건 간에 절대적으로 옳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수식이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면 누구나 직감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자명한 진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절대적인 지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 이러한 지식이 있다는 사실은 경험주의 인식론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밝혀준다. 절대적이고 자명한 지식을 캐고자 하는 현상학이 경험이 그러한 지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현상학에서의 경험의 의미는 앞서 본 바는 다른 의미로서의 경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두 가지 경험을 가려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다 같이 의식의 어떤 차원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 현상으로서의 의식을 차원과 정신 현상으로서의 의식의 차원을 갈라서 볼 수 있다. 후설은 이러한 의식의 두 가지 차원을 자연적 관점에서 본 의식과 순수의식, 즉 심리 현상으로서의 의식과 초험 현상으로서의 의식으로 나누고 있다. 후설은 언뜻 보아 어느 파의 불교에서 말하는 순수의식의 영역의 물질적 존재와 구별되어 별도로 실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존재를 그는 비현실적인 실존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차원에서만이 절대적 지식, 영원 불멸의 진리가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상학과 분석 철학은 다같이 철학적 알미, 과학적 알미나 지각적 암과 다르다는 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한 현대의 2대 철학사상은 종래의 철학적 알미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철학을 독자적 영역을 가진 학문, 즉 알무로 세워보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철학적 지침은 처음부터 전혀 딴 방향을 가리켰다. 현상학은 과학적, 즉 후설이 자연적 입장에서 본 알미라고 부른 실증적 알을 넘어서 초음적 진리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갔고, 분석 철학은 철학적 알미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논리적 의미를 밝혀주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철학적 알미란 현상학에서는 대상의 일종의 알미고 분석 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언어에 대한 일종의 해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세계에서 현상학은 언어와 부닥치고 똑같이 삶의 양식에서 분석 철학은 대상과 얽힌다. 그러므로 현상학과 분석 철학은 다같이 철학적 알미에 대한 본래의 견해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재해석해야 한다. 철학적 알은 대상에 대한 인식도 아니요 언어의 의미에 대한 논리적 밝힘만도 아니다. 그것은 대상과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언어와의 관계, 즉 존재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알미다. 우리는 이러한 철학적 알을 인식이나 분석이라기보다 해명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왜냐하면 철학적 알은 새로운 사실에 대한 알미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 때 이미 나타나게 되는 존재와 언어의 어떤 기존 관계를 밖으로 명석하게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현상학의 서술적 방법만으로도 아니고 분석 철학에서 말하는 분석적 방법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철학적 삶은 존재 차원과 의미 차원이 응결되는 시적 차원, 즉 어떤 사물의 의식을 통해서 의미로 결정되는 현상에 대한 반성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는 서술인 동시에 분석이요, 분석인 동시에 기술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철학이와 하나가없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차원을 넘고 동시에 그러한 대상을 조직하는 언어에 대한 알을 넘어서 그것 두 개를 동시에 포함하여 그것들보다 한 차원 높은 지점에 그것들 간의 관계를 해명하기에 이른다. 전통적 철학의 핵심을 차지하는 형이상학적 또는 이념적 문제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정신의 갈망을 나타내는 것임을 전제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겨져 있을 것이다. 첫째, 현상학이나 분석 철학의 입장을 고수하여 그와 같은 문제를 철학으로부터 제거한 채 그러한 결단이 가져오는 철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채워질 수 없는 정신적 불만을 그대로 참고 견디는 길이 있다.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는 한편으로 이와 같이 정의된 좁은 의미의 철학과 또 한편으로는 형이상학과 이념과의 관계가 어떤 것일 수 있는가를 새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철학의 종말을 받아들이는 길이다. 두 번째 선택이 있다. 그것은 철학의 개념을 보다 넓혀 전통적인 철학과 마찬가지로 철학 속의 형이상학과 이념의 문제를 포괄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경우 철학은 종말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철학은 언제나 애매한 것, 막연한 것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투명한 것을 찾는 철학적 동기에 크나큰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오늘날의 철학이 과연 어떻게 발전될지는 단정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 과연 현상학적 알미 완수되고 분석 철학적 해명이 완료되어 좁은 의미로서의 철학은 종말을 지을 것인가? 혹은 다시금 형이상학적이거나 이념적인 문제가 철학이라는 명목하에 연구될 것인가? 현상학과 분석 철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는 철학과 형이상학 또는 이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철학과 이념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좁은 의미로서의 철학, 즉 현상학이나 분석 철학이 추구하는 의도가 완전히 이루어지리라고 결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철학이 밝히고자 하는 것들은 순수한 관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지리학적, 사회학적 여건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들이며 따라서 항상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현상도 항상 새로운 각도에서 인식되어야 하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항상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이 좁은 의미의 철학 외에 철학과 독립해서 이념학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이름 아래 새로운 학문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한 학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될지는 모르더라도 그러한 학문은 현상학이나 분석 철학, 즉 좁은 의미에서의 철학이 채워줄 수 없고 어떠한 과학이나 어떠한 예술도 채워줄 수 없는 정신적 공간을 다소 메워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박이문 교수와 함께 걸었던 현상학과 분석 철학으로의 산책을 멈추겠습니다. 쉬워 보이지 않는 철학적 파도 속에서 아주 작은 깨달음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